고2 봄6 교재 시작하겠습니다. 문법부터 볼 텐데요. 문법에 지난주에 봤던 것들, 그리고 이번 주에 할 것들을 간단하게 이제 브리핑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웬만큼 좀 이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쌤이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봅시다. 우리가 문법의 요소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문법의 요소. 문법의 요소는 요소가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암기해야 될 게 조금 있습니다. 원래 문법은 좀 암기할 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높임 표현이라는 게 있다면 우리의 머릿속은 아까도 문제 풀어서 알겠지만 주체냐, 객체냐, 상대냐, 그래서 어떻게 주체가 드러나냐, 깨서라는 조사, 선어말 어미, 시, 특수어휘 이런 것들 이 퍼뜩 떠오르면 좋다. 그래서 이것의 개념이 떠오르고 사례를 이제 분석해서 포인트 잡아가지고 이건 이러니까 객체, 이러니까 주체, 이러니까 뭐 상대 이렇게 판단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네 명의 그 각 구성이 있어요. 화자가 있고 화자, 주체, 객체, 그리고 상대인 청자. 이 네 사람이라고 합시다. 사람이니까 네 사람 간의 높낮이를 명확하게 이제 인지하면서 높임 표현을 익히면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요 얘기 하나 복습하면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 표현에서는 시제에서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 시간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고, 이거는 표를 통해서 외울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빵이야 하면 이게 이제 관형어, 용언의 관형사형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얘가 품사가 뭐야? 동사네. 시제는 먹는 빵이니까 현재지. 그래? 어떤 어미가 쓰였어? 관형사형 어미 는이 쓰였네? 그럼 이거에 대한 정보를 뽑아내서 정리하는 거죠. 어떤 식의 선택지가 꼬여 나와도 이 세 개에 대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으면 선택지에 안 헷갈린다, 안 낚인다, 이거였습니다.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구분하는 것은 배웠죠. 품사 이론에서. 선어말 하면 는과 니은을 집어넣어서 말대문 동사, 안 되면 형용사라는 거 알고, 이 문장의 문맥적 의미를 통해서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내가 먹던 빵이야 과거고, 먹은 빵이야 과거고, 먹을 빵이야 아직 안 먹었어요 미래예요. 이런 것들은 문장의 의미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용언이니까 어간어미니까 이 어미가 어미의 체계라는 이론에서 어땠는지, 어떤 어미인지는 알 수 있죠. 근데 뭐 당연히 관형사형은 전성어미겠죠. 이런 것들, 요게 이제 외우지 않고 이해해서 이제 푸는 것이다가 내가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종결 표현은 패스 했었고요. 오늘 하는 거는 여러분 책 보면 알겠지만 피동, 사동, 부정, 그리고 인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했던 거죠. 한번 했던 겁니다. 그 내신 때 우리가 치열하게 문제도 많이 풀고 했었었죠. 벌써 몇 개월 전이죠. 한 5개월 됐나? 그래요. 지금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피동하면은 뭐지? 항상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피동 뭐지? 모르겠네. 사동이랑 피동이랑 능동이랑 주동이랑 뭐가 뭐지? 헷갈리면 학습이 필요하다. 근데 그게 안 헷갈리고 대충 뭐야? 예문 하나 떠올려가지고 이렇게 바뀌어. 어떻게 하면 피동 만들 수 있어?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이 떠올려서 좀 설명하고 쓸 수 있으면 좋다. 예요. 거기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이제 이론이 있지만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거는 직관력을 발휘했을 때 이거예요. 내가 밥을 먹었다? 좀 그래요. 아니, 이것도 필요 없어. 봐. 난이도 높이기 위해서 서너 말하면 하나를 더 집어넣습니다. 잡았다라는 서술어 아닙니까? 그럼 서술어 하면은 이것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그리고 또 문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니까 서술어의 자릿수를 따져서 잡았다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잡았다 하면은 누가 무엇을 잡았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누가에 해당하는 주어, 사냥꾼이 불쌍한 토끼, 맨날 토끼예요. 토끼 하니까 전상국의 동행이라는 소설 생각 안 납니까? 토끼를 못 구해가지고 억구, 술 이거 나만 감동하고 있어. 토끼를 잡았다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문장이죠. 주어고 목적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잡았다를 잡히었다 해가지고 히라는 접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접사를 집어넣으면 문장 구조가 이전과는 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이라면. 사냥꾼이 토끼를 잡혔다. 말이 안 되거든. 잡혔다요, 그지?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장 가지고 이 서술어가 요구하는 자릿수를 맞추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잡다라는 단어, 동사죠. 동사에 히라는 접사 하나 집어넣었더니 문장 구조가 이렇게 바뀌었네. 이래놓고 따져보니까 사냥꾼이 토끼를 잡은 하나의 행위가 사냥꾼 입장에서는 이렇게 잡았다가 되는데 같은 행위인데 토끼 입장에서는 잡았다가 아니라 잡혔다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동이라고 하는 거야. 얘는 능동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 시작은 이거야. 잡았다 해서 시작해가지고 문장 하나 만들어냈고 능동 피동 됐고 위치 바뀌는 거 지금 확인했잖아. 그럴 때 얘가 주어이고 얘가 부사어이고 토끼들이 목적어이고 토끼가가 주어임을 확인했죠. 이거는 성분 이론에서 그냥 세팅되는 거 아니야. 그죠? 따질 거 없고 요 접사, 이게 접사냐 피동에 필요한 피동 접사가 있다는 것을 알면 이게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요. 용언에 어디가 어근이고 접사고 어간이고 어미냐 이를 따지는 거는 연습을 좀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잡다 하면 잡이 어근 그 단어의 실질 의미 담당하는 부분이고 다는 이제 보통 우리가 어근 아니면 접사인데 다는 이제 어미라서 접사로 이제 우리가 보통 인정하지는 않아요. 보통 말하면 뭐 굴절 접사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하고 딱 잘라서 여기까지가 어간이고 이게 어미다. 이게 하나의 표시였었죠. 그러면 잡히다는 잡이 당연히 어근일 것이고 히가 접사임을 알고 잡히까지가 활용하는 어간과 어미임을 다시 한번 연습한다면 히라는 게 들어가서 피동을 만들어 주는구나. 이런 것들이 몇 개 더 있나? 몇 개 더 있지. 이히리기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거기 우리 책을 보면은 뭐 순서에 따라 이거 막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흔히 배운 그 직관력을 발휘한다면 동사 출발해가지고 여기 붙는 것들이 뭐냐. 잡히가 되면서 히가 접사다. 그러면서 문장가 어떻게 달라지냐 정도까지만 피동을 떠올려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다가 이제 어지다, 지다, 나 이중피동
이런 것까지도 더 덧붙여서 알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중피동은 이제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창문이 닫히다. 창문을 닫다. 창문이 닫히다.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히가 들어가서. 근데 이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안 쓰고 닫혀지다 하면 히와 어지다가 두 번 쓰인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중피동이다 해서 개념을 잡았고 이제 사례를 통해서 이제 많이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건 우리 책에, 우리 교재에 사례가 많이 나와 있다. 그걸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사동하고 하겠습니다. 1교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2교시 계속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칭 좀 하고, 어깨 이렇게 스트레칭 좀 하고, 지금 어깨가 좀 이제 거의 이제 많이 아파가지고, 2개월 동안 참다가 한의원 치료를 며칠째 받고 있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깨지고, 아프고, 아플 때 진작에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다가 지치면, 거북목 되고 막 어깨 막 굳어지잖아. 그럼 오래 가니까 스트레칭 좀 자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해보세요. 좋습니다. 봅시다. 피동의 아주 그냥 심적인 이론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잡다한 건 안 하고, 여러분들 꼭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할 것들입니다. 잡다라는 단어 하나로 잡히다를 만들면서 접사, 이힐이기. 그래서 문장 구조가 크로스 바뀐다는 것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지다와 이중피동까지 잡았습니다.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자, 창민아, 피동이 어느 정도 이제 잡히면 사동은 거저먹힙니다. 피동과 사동은 유사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유사한 데가 있다? 형식적으로 비슷하게 접사 쓰이고, 문장 구조도 좀 비슷하게 바꾸고 크로스하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 차이가 좀 헷갈려요. 그래서 사동은 뭔가 시키다가 있고, 피동은 초점의 차이가 있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라는 하나의 액션. 내가 사냥꾼이야? 토끼야? 잡았어. 다른 사건은 없는 거야. 하나의 사건인데 내가 보면 잡은 거고 얘가 보면 잡힌 거야. 그 차이가 있어. 그리고 그걸 우리가 토끼가 당했다. 잡다라는 행위를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피동이라고 해. 피동. 사동은 이게 시키는 건데 이 사자가 시킬 사자거든. 영어에 사역동사 할 때 그 사자야. make, let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 시키다가 도대체 뭐냐? 사동의 의미가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역시 이것도 옆에다가 쓸게. 예문 하나 가는 거지. 먹다로 출발해요. 먹다 가지고 이제 문장 하나 만들면 현재형으로 가자. 기본형보다는. 태준아, 졸리면 일어나거라. 자, 내가 밥을 먹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뭐 시키는 거 있나요? 그냥 이럴 때 우리가 스스로 먹는다고 합니다. 스스로 먹는다고 해요.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떤 깔려 있냐면 내가 배고파서 그런 동기에 의해서 밥이 뭐가 있나, 밥이 없으면 라면이 있나 막 뒤져가지고 밥 꺼내놓고 반찬 꺼내놓고 맘냠냠냠 맛있게 먹는 거야. 스스로 먹는 거야. 누가 먹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먹는 거야. 요게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먹인다로 바뀌면 역시 내가 밥을 먹인다. 불가능해요. 뭔가 빠졌어요. 그죠? 여기 보면 내가 밥을 먹인다 하면은 문장 구조가 빠졌어. 자릿수에서 누구에게 밥을 먹인다 뭐 이런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의 의미가 이것처럼 하나의 액션이라면 얘도 하나의 액션을 만들어주면 밥을 먹는 거는 난데
먹인다가 되려면은 내가 밥을 먹도록 누군가 시키는 존재가 필요해. 그게 새로운 주어라고 하는 거야. 엄마가 나 또는 아빠가 나 누군가가 나에게 밥을 먹인다. 이렇게 문장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소설어만 가지고도. 그러면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스스로 먹는 거고 이거는 스스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먹고 싶어서 먹은 거고 여기 보시면 먹고 싶어서 먹은 거고 이거는 먹기 싫은데도 안 먹으면 엄마가 죽인다 그러고 오는 거야. 뭐 컴퓨터 게임 해야 되는데 밥 먹어. 아 싫어요. 밥 먹어. 이 새끼 게임 끊어버린다 하면 알았어요. 내가 진짜 이런 억지로 먹는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야. 시키다라는 것은. 그래요. 그래서 밥을 먹어. 얘도 밥을 내가 먹고 요것도 내가 먹는 거야. 엄마가 주어가지고 엄마가 밥을 먹는 게 아니야. 우리는 문장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죠. 엄마가 밥을 먹는다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어디까지나 두 문장에서 밥을 먹는 주체는 나야. 다만 스스로냐 아니면 누군가 시켜서냐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엄마가라는 새로운 주어, 사동문의 새로운 주어, 사동주라 그러고 주어가 부사어되고 목적어 그대로 있고 여기에 이라는 사동접사, 사동문의 접사, 얘가 피동접사라면 사동접사가 있죠. 이거 말고 이히, 리, 기, 우, 구, 추 조금 더 있죠. 그리고 좀 더 나가면 개하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문장 바로 만들면 돼요. 밥을 먹게 한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동문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필수 개념입니다. 이 정도 알면 나머지 선택지 같은 그런 것, 다른 뭐 배경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기본입니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암기하시고 이해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돼. 갈피를 잡는 거지. 설명해봐 했을 때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돼. 설명해야 되는데 뭐부터 어떻게 설명할지 모른다? 그럼 아직 모르는 거야. 기왕지사 이렇게 공부한 거 기왕이면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게끔 하는 거 좋다. 그래서 이제 서술형 평가를 오늘은 준비하지 않았는데 오늘날 부연도 느닷없이 사동편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시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시험이 정말로 무식하지만 선생들로서는 그런 평가를 내고 싶어 하죠. 얼마나 알고 있나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한된 시험의 틀로 여러분의 지식의 상태를 가두지 않고 그냥 백지에 얼마만큼 했나 끄집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괴롭지만 선생님 같은 사람들은 그런 평가를 해보고 싶어 한다. 되게 무식하죠. 자, 피동, 사동 요 개념 확실하게 암기 부탁드립니다. 창민아. 그 다음에 부정은요. 부정은 안 했다, 못했다. 숙제냐? 안 했는데요? 뭐야? 왜? 그냥요. 이 자식 봐라. 혼나는 거고요. 했냐? 못했습니다. 왜? 저 다른 숙제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선생님. 친척들이 놀러 와가지고요. 뭐 이런 여러분들 하는 거 있잖아. 그러면 쌤이 정상을 좀 참작할 여지가 있지. 그 차이를 여러분이 잊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아는 우리가 의지 부정이라 그러고 못은 능력 부정이라 그러죠. 의지 부정이라는 거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했다라는 게 깔려 있고요. 능력 부정은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의지 부정, 능력 부정이라고 합니다. 네, 요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에서는 명령문과 청유문, 우리 문장의 명령문, 청유문은
안과 못을 못 쓴대요. 그러니까 안 했다, 안 먹었다 가능한데 먹어라 했을 때 안 먹어라, 못 먹어라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낯설지 않죠. 근데 이렇게 설명을 쭉 보면 명령어가 청이면은 안과 못 부정문을 못 쓴다 뭐 이렇게 있으면은 뭐요?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거 해요. 아주 간단하게 먹다를 먹어라로 만들 수 있죠. 거기에 못을 넣어볼 수 있죠. 해보니까 말이 되나 안 되나는 우리 사고력이잖아. 사고력이고 배경이잖아. 그러니까 기본만 알면 나머지 것들을 충분하게 이렇군이라고 그때그때 판단할 수가 있다. 그게 맞다라는 거야. 잡다한 다 외우려고 하면 머리 터진다. 못한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명령문은 부정표현 못하냐? 말다를 통해서 먹지 마라. 우리가 하고 있잖아. 먹지 마라. 먹지 말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안 못을 못 쓰고 말다를 통해서 부정표현 쓸 수 있구나 까지 설명 보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 아주 그냥 기본에서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것들, 디테일한 것까지. 그래야지 여러분들 나중에 그 2학기 때 말이에요. 2학기 때 수능 모의고사 문제는 충분하게 여러분이 잘 풀 수 있을 거야. 지금 풀어도 웬만큼 맞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잘한다라고 이제 자부해도 좋은데 그 내신 문제를 2학년 2학기 때 내신 문제를 검토해 보니까 모의고사에서 다 맞고 모의고사 문제 여러분이 풀었던 모의고사 문제 다 맞고 내가 연습 많이 시킬 거 아니니? 다 맞고 웬만큼 다 묻고 답하게 되는데도 내신에서는 알잖아. 내신 문제 특유의 그 섬세함과 꼼꼼함이 여러분 대충 알잖아. 단어 하나, 토시 하나 바꿔가지고 고민하게 만드는 거야. 미친다 진짜. 나도 아차 헷갈릴 때가 있더라니까. 그런 것처럼 낯선 거를 봤을 때 좀 꼼꼼하게 파고 들어가는 것.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 그런 자세. 평상시 공부할 때. 이게 여기까지고, 이런 선택지가 있을 때, 그럼 가능할까? 이 조사가 될까?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설명. 그런 이해가, 여러분의 이해의 폭을 넓혀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근본이 흔들리지 않으니 내신도 100점 맞을 것이다. 그게 여러분들이 좀 이제 했으면 좋겠어요. 자, 부정까지 마쳤습니다. 인용은 직접 간접 인용 있고 큰 따옴표에 라고가 이제 직접 인용이고 고가 간접 인용이라는 것만 하고 우리 프린트에 있는 것으로 이제 대체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쌤이 이제 지우고 뭐 하는 동안에 저기 교재의 16쪽에 1번부터 4번까지 문제를 지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풀어봐 주세요. 16쪽에 1번부터 4번까지. 쌤 이거 지우고 정리 좀 하고 있을게요. 문제 풀 때도 표시하는 거예요. 밑줄 긋고 꼼꼼하게 보고. 나중을 위해서 그 문제 꼼꼼하게 푸는 습관을 꼭 길러주세요.
20분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윤서야, 이거 보이니? 이게 나아? 아니면 그린보드가 나아? 화이트가 나아? 보는데 편함은? 이게? 아마도 화이트보드가 아니니까.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선생님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거랑 내가 한 거랑. 그래도 한 번은 쓱 봐줘야지. 도덕을 잡았다. 기본 개념 나왔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억이래요. 피동문은 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떠올릴 수 있을 때가 많다. 그러니까 경찰 도덕을 잡았다가 능동이고 잡혔다가 피동이라는 겁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바꾸면 됩니다. 그럴 때 기억같이 대응하는 능동문이 없는 피동문, 즉 피동문만 있고 능동문에서 피동문을 보통은 만드는데 요것도 대충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네? 능동문이 없다는 거네? 그럼 피동문만 존재한다는 거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보기를 정리했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서술어를 보는 거죠. 서술어를 보는 거죠. 서술어를 보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풀렸다 하니까 풀리었다일 것이고, 리가 우리는 접사임을 짐작해야 되고, 이거를 능동문으로 만든 다음에 있는 점들을 만들어 보려면은 리를 빼고 풀었다를 하면 풀었다로 자릿수를 따져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런 것들 한결 이거 다 필요 없고 날씨를 풀었다가 딱 와야 되죠. 풀었다 하면은 누가 뭘 풀었다, 내가 문제를 풀었다처럼 주어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목적어가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죠.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되려면 주어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날씨를 푼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여기까지. 일단 1번은 이렇게 했어요. 2번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걸렸다네요. 걸리었다니까 걸었다죠. 그럼 걸었다. 이 문장을 보니까 태극기를 걸었다. 태극기를 걸었다. 역시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얘도 똑같이 주어가 필요하죠. 1번과 2번의 서술어로 봤을 때의 필요한 문장 성분은 주어, 목적어 똑같네요. 여기까지예요.
근데 보니까 태극기를 건 주체가 여기 없고요. 날씨를 푼 주체가 여기 없어요. 이 문장은 없어요. 1번, 2번에는 이 풀었다, 걸었다의 주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같은 문장이냐, 같이 기억에 해당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했을 때 우리가 문장에서 우리 국어의 문법에서 주어는 문맥에 따라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나면 생략 가능할 걸 아니까 주어가 가능한 걸 한번 이제 살펴보는 거야. 한번 넣어보는 거야. 만들어 보는 거야. 만들어서 가능하면 그건 주어가 있는 거야. 했을 때 보니까 예를 보면 태극기를 걸었다. 누군가 걸었겠지. 여기서 보면은 거리마다니까 아마도 공무원이 태극기를 걸었다. 이런 주어가 상정 가능하죠. 주어를 상정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1번을 보면 똑같은 목적어, 서술어인데 주어고 이 주어에는 그 어떤 주어도 비록 생략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주어도 가능할까?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마땅한 게 없어. 얘는 불가야. 뭐 신이 날씨를 풀었다? 뭐 종교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과학적 근거는 좀 부족하지. 알 수 없어. 그지? 자, 똑같은 구성인데 당황할 수 있다 이거야. 여기 없잖아. 여기도 이 주체가 없잖아. 어떡하지? 했을 때 주어는 생략 가능하고 가능한 게 뭐냐를 따져봤을 때 이 차이가 나는 거야. 얘는 가능, 얘는 불가능해. 그래서 이게 날씨를 푼 주체, 즉 능동문을 만들 수 없는 피동문이 되는 거야. 얘는 피동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죠. 이게 이제 피동 표현의 좀 이제 서브 이론이 되는 거예요.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이걸 뭐 이론을 외울 겁니까? 근데 한번 문제 풀어서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더 내가 이론에 더 서브로 하는 거지. 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서술어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봤을 때 사동사와 피동사로 쓰였다 했을 때 똑같이 접사, 보였다, 보이었다, 이것도 보이었다. 그래서 형태상으로는 이것이 피동인지 사동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이니까. 그래서 이히리기는 똑같기 때문에 타동사로 쓰였을 때의 단서가 얘는 목적어가 있고 얘는 목적어가 없다. 얘는 목적어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었습니다. 이게 퍼뜩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좋아. 이게 전구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접근법인 거지. 이게 먼저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떠올라서 이거 답이 1번 아니고 바로 그냥 가면 좋은데 마치 여러분들이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는 게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과 니은인데 그걸 떠올리지 않고 동사는 동작이나 작용이니까 이 단어가 동작인가 작용인가 움직임인가 따져볼까 하는 순간 망한다고. 그런 것처럼 피동사동의 이히리기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나 없나 살펴보면 좋다. 해서 얘는 목적어가 없어요. 끈이 풀렸어. 능동문 만들면은 끈을 풀었다겠지. 누군가가. 그지? 얘는 끈이 풀렸다. 목적어가 없어. 근데 기억이래. 사동사래. 아니지. 응. 이런 거, 기억니 이런 거 놓칠 수가 있어. 기억니 이런 거 놓칠 수가 있어. 그럼 이제 풀렸다. 뭐가 풀렸어? 필요가 풀렸지. 없어. 그리고 이 서술어가 목적어가 필요가 없어. 풀렸다. 뭐가? 끈이 풀렸다. 끝. 풀렸다. 뭐가? 필요가 풀렸다. 끝. 목적어가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얘는 니은이 맞지. 2번 보면 비행기를 날렸다. 누가? 누나는 비행기를 날렸다. 목적어가 있네. 사동이지. 또 꽃이 눈처럼 날렸다. 꽃이 날렸다. 눈처럼 날렸다. 뭐 끝난 거야. 목적어가 없잖아. 피동이네. 사동이고 피동이네. 정답 2번. 그리고 3, 4, 5번은 안 보는 거야. 실전에서라면 10초. 이런 문제 10초. 그 다음 여기 이거는 소위 말하는 외부 지문에서 문맥으로 피동의 개념을 뽑아내서 뭐냐 정리해내는 거지.
보면 이제 말장난 같아 보이지만 이럴 수 있지. 슥 보니까 얘가 당하는 말을 한 번 더 당하게 만든다. 이거가 이제 이중피동 개념이거든. 이게 문법 용어로는 이중피동이야. 이중피동의 개념을 몰랐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론에서 이중피동 개념은 알지. 이희리기하고 내가 동시에 쓰이는 거야. 아까 예를은 청문이 닫혀지다 이거잖아. 이게 이제 기본 이론이지 해서 이거에 해당하는 게 아닌 거래. 하나만 쓴 거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희리기 어지다 하나만 쓰면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낯선 사례에 대한 적용하는 게 또 관건이 되는 거예요. 최대한의 여러분들의 동사, 형용사의 감각을 좀 키우는 거지. 어디까지가 어간이고 어민가, 접사는 뭔가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거지. 나누어지는 나누어지다야. 이게 포트 떠오르는 단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뉘네 나누어진이 아니라 불사 실수할 수 있어. 나누어진이면은 이거는 이중피동이 아니야. 어지다 하나만 쓴 거니까. 근데 여기에 뉘네 하나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뭐랄까 평균적인 어떤 그런 거에 그냥 쑥 넘어가면 안 보인다고. 뉘어진이야. 그럼 나누에 이가 들어가야지만이 뉘가 될 수 있지. 그래서 이가 뭐겠어? 접수하고 어디다가 이제 긴 형태의 피동이 되는 거지. 두 개 쓰였어. 벌어지는 벌다 플러스 어지다 하나만 썼네. 그러니까 얘가 이중피동이 아닌 거야. 2번 정답. 3번은 덮여진 이하고 어지다. 잊혀지지는 희하고 어지. 찢겨져는 기하고 어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잘 봐. 그 다음에 4번 보면 4번 보면 우리가 피동사동의 기본 그 문장 있잖아. 내가 밥을 먹는다. 엄마가 나에게 밥을 먹인다. 그 얘기잖아. 이 문장 봐봐. 주동문의 동사가 타동사이면 주동문의 주어가 하동문의 부사가 되고 주동문의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가 된답니다. 이 설명을 그냥 보잖아. 웬만한 애는 뭔 소리인지 몰라. 계속 읽고 또 읽고 이게 뭐요 이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본 예문 하면은 스스로 밥을 먹는 주동문의 동사가 타동사라는 얘기는 목적어가 필요하잖아. 밥을 목적어지. 이면 주동문의 타동사이면 주동문의 주어가 하동문의 부사가 되고 나에게니까 주동문의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가 되는 거지. 요 한 문장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기본 예문은 익힐 필요가 있다. 이고 하동문의 주어는 새로 도입된다. 왜 그러냐면 시켜야 되니까. 이게 다 있는 게 뭐냐라는 거야. 그러면 다 보면 좀만 더 올려볼까?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다 사동이야. 다 사동문이야. 그래서 그냥 조건을 그냥 쓱 보는 친구들은 뭐요? 다 사동인데? 뭐요? 문제가 뭐요? 헷갈리는 거지? 근데 새로운 주어, 얘가 주어가 부사가 되고 목적어 있고 하동사가 있는 완벽한 형태의 샘플 문장은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 얘는 뭐요? 주어가 없네? 목적어도 부사어도 없고 얘는 부사어가 없네? 얘는 마찬가지로 부사어가 없네? 주어, 목적어, 서술어니까 얘도 부사어가 없네? 얘는 새로운 주어, 부사어, 요거 목적어, 그리고 서술어가 있으니까 완벽한 형태의 서술어 문장은 5번이 되는 거지. 이런 것들도 알고 틀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세심함이 좀 필요하다까지 문법 요소, 그러니까 계속 달려왔던 의문, 단어, 품사, 문장 성분, 문장의 짜임, 문법 요소까지 쭉 두 바퀴째 돌았습니다. 앞으로 또 돌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더 완벽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법은 꼭 잡으시라.
됐고요. 10쪽에 보면 10쪽에 보면 이게 어크로벳이 중지된 힘든가? 빨리 움직이면 멈추더라고. 비유법 있죠? 비유법 있습니다. 비유법은 말뜻 알면 되는 거죠? 개념을 한번 볼까요? 원관념에 대해 직접 설명하지 않고 유사한 속성을 가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관념, 보조관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는 꽃이다 라는 시어가 있을 때 너라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야. 감정이 있어. 정서가 있어. 근데 너는 뭐 향기롭다. 너는 뭐 싱그럽다. 아름답다. 화려하다. 뭐 이런 표현 대신 꽃이다 라고 딱 함축적인 시어를 가지고 딱 말한 거야. 그럼 그 느낌이 진짜 엄청 단순하지 않죠? 이 길이 엄청 이제 막 엄청 이제 깊은 거야. 꽃이라니. 내가 꽃이라니. 뭐 이런 것들 받는 사람이라면. 꽃의 다양한 속성을 이 너라는 거 아니야? 얼마나 이게 시적인 표현이야. 단어 짤막한 거를 엄청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시의 특징이잖아. 그래요? 그럴 때 진짜 말하고 싶은 거, 너에 대한 원관념이고, 요거를 유사한 속성을 가진 다른 대상, 좀 이제 구체적인 대상을 보조관념이라고 합니다. 예요. 우리가 비유하고 전에 공부했던 상징, 관습적, 뭐 원형적, 개인적 상징했을 때 비유가 뭐고 상징이 뭐냐 했을 때 개념을 말할 때 비유는 원관념 대신 보조관념 들어가는 거다. 원관념, 보조관념이 있다. 이랬고 상징은 비둘기 생각해 보세요. 성북동 비둘기라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생각해내야 돼요. 그랬을 때 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조관념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다양한 원관념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상징은 보조관념만 있고 원관념이 없는 거. 비유는 원관념, 보조관념이 다 있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비유와 상징의 가장 간단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관념, 보조관념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좀 하시면 좋겠고, 어떤 게 원관념이냐,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이게 아니라 이거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시적인 표현이 이것이다. 이고요. 직유법 밑에 보시면 직유법은 뭐뭐같이 뭐뭐처럼인 거죠. 얘만 보겠습니다. 나는 찬밥처럼 여기 이거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찬밥처럼이다. 찬밥이 주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친구네 집에 갔는데 밥도 안 주고 따뜻한 밥 안 주고 찬밥만 주고 있어요. 뭐야, 내가 찬밥이야? 좀 이제 기분 나쁘겠죠? 좀 안 좋은 상황이다. 쓸쓸한 상황이다.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가 안 와. 그러는 거죠. 엄마의 발소리를 배춧잎 같은 발소리라 그랬어요. 엄마가 오시는데 발소리가 배춧잎 같대. 근데 이 배춧잎 도대체 뭐냐? 앞부분에 보면은 엄마가 이제 채소를 이고 아침에 가서 밤에 오는 거야. 채소가 이제 시들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시든 배춧잎 같은 발소리다. 힘겨운 발소리다.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그 정도. 이미지 상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운이법 다 알 것이죠. 운이법은 이게 직유법인데 직유법이 아니라 A는 B다. 아까 말했던 거. 너는 꽃이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직유보다는 조금 더 고차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고 나는 나루 빼고 당신은 행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룻배에 나를 비유한 거고 당신은 행인이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 나는 나룻배 같은 희생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드러낸 것이죠. 그 다음에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거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것이고 인격을 부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류법은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건데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의인인지 화류인지. 그래서 둘 다 생물처럼 표현하고 생명을 주는 거는 맞아요.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것도 생명을 주는 거잖아. 그죠? 근데 화류법이 조금 더 넓다. 화류가 더 넓고 그 안에 의인법이 일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법은 특히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특히 사람이 하는 거, 웃는다, 말한다, 뭐 이런 것들, 뭐 친구, 뭐 자연물을 가지고, 고전식 자연물을 가지고 너, 내 말을 보고 너 이렇게 말하는 건 확실한 의인법이고, 화류법은 여기 보세요.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사람도 낳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확실하게 구분이 좀 어렵다. 만약에 얘를 화류법이라 안 하고 의인법이라고 해도 크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사람도 낳으니까, 애 낳으니까. 근데 남자는 안 낳잖아? 뭐 굳이 따지자면. 그래서 그렇게 특히 사람, 굉장히 협소적으로 누가 봐도 사람만 할 수 있어 하는 것은 그것만 의인법이야. 봐봐, 사람과 동물이 다 할 수 있다. 그건 좀 화류법으로 가고, 사람만 할 수 있다. 하는 거 의인법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웃는다. 누가 봐도 사람이지? 근데 동물 좋아하는 친구들은 쌤 고양이도 웃어요. 쌤 멍멍이도 웃어요. 그러면 좀 할 말은 없어.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자가 웃진 않잖아. 그래서 사람과 사자, 동물이 다 되면은 화류로 가고 사람만 하면은 의인으로 가는 것이 조금 기준이긴 한데 좀 모호해요. 수능 같은 데에서는 모의고사는 절대 이런 건 안 나와. 헷갈리게는 안 나와. 누가 봐도 의인법인 거 알고 나오니까 내신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학교쌤이 야 이건 화류야 하면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화류를 이제 의인으로 나오면 그건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좀 집중하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대유법 보시면, 대유법은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대유법과 제유와 환유가 있는데, 제유와 환유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대유예요. 가장 일반적인 대유는 이겁니다. 제유를 보통 대유라고 많이 나와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들이 우리 국토의 일부거든요. 부분이야. 이건데 의미하는 말은 전체. 이고 고전 시가에서 강호, 강산 다 대유법이죠. 이거는 자연을 대유법으로 표현한 겁니다. 강과 호수만이 자연의 전부는 아닌데 강호를 통해서 자연을 다 드러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환유도 비슷해요. 사물의 특성을 통해 사물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인데, 흰옷이다. 흰옷 입은 소녀의 불멸의 순수 해가지고 흰옷을 통해서, 흰옷이 어느 우리 민족의 특성을 드러내잖아. 백의의 민족이다. 뭐 그래가지고 이건 우리 민족의 순수함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흰옷이 갖고 있는 속성을 통해서 우리 민족 전체의 그 속성을 빗대어 표현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부분 전체라고 거의 맥락은 똑같죠. 비슷하죠. 그래서 굳이 구별하지 않더라.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고 중의법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현대시에서는 별로 없고 고전시가에서 몇 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고전시가 공부할 때 그때그때 이제 공부하면 돼요. 공부하면 돼요. 벽계수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시냇물이야. 벽계수가 청산 속에 있는 시냇물아, 너 빨리 갖는 거를 너무 자랑하지 마라.
한 번 바다로 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 명월이, 만공산, 밝은 달이 산에 가득하니 좀 천천히 놀다 가라. 너무 빨리 가지 마라. 너 후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보면은 자연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지은 사람이 황진이네. 황진이는 기생이라서 뭐요 이거 알고 봤더니 벽계수가 왕족 이땡땡의 호야. 하필이면 그것도 묘하지. 또 명월이 또 황진이의 호야. 그러니까 벽계수 이 사람 나랑 놀 때는 언제고 나 싫다고 그냥 가? 너 가면 후회한다. 아직 내가 너 좋아하니까 나랑 같이 좀 놀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중이법에 그렇게 잡힌다. 자연에 대한 걸 수도 있고 사랑한 사람에 대해서 빨리 가지 마 라고 이제 충고해 주는 것이죠. 그리운 마음도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의성어 의태어는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도 하냐면 음성상징어라고 해요. 얘는 묶어서 정신줄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냥 시에 의성어가 있어도 음성상징어를 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에 의태어만 있어도 음성상징어 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에 의성어만 썼는데 의태어가 쓰였다. 이건 틀린 거예요. 그 정도 구분할 줄 알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2쪽에 달, 포도, 잎사귀 이런 것들 쭉 한번 보시면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시니까 순이 벌레 오는 고풍한 뜰에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왔구나. 밤이네요. 달빛이 아주 그냥 가득 뜰이라는 장소에 달빛이 비치는 건데 그것이 엄청 가득 찼나 보죠. 밀물에 빗대는 거니까 밀려왔구나. 그러니까 순이는 정말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청자가 아니고 말을 건네는 대상이에요. 다른 나의 뜰에 고요히 앉아있다. 앉아있다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의인법이라고 보고요. 다른 과일보다 향그럽다. 달빛이 향그럽다. 이거 뭐예요 이거는? 공간감적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달빛이 주는 느낌이 좋다 이 얘기고 동해바닷물처럼 푸른 가을밤 달빛을 동해바다 물에 비유했어요. 푸르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좀 상상력을 발휘하면 그 조명이 없는 아주 깜깜한 시골에 아무 조명이 없어요. 보름달이 쨍하고 떴고 그게 이제 새벽에 비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새벽에 쌤이 이제 옛날 시골 살 때 1층 집이고 한지로 있으니까 바깥에 다 들어오거든. 그러면 이제 자다가 이제 오줌 마려우면은 일어나잖아. 밖에 나가. 그러면 달빛이 진짜 환해 창문이. 그러면 화나면 아침인가? 뭐야? 학교 갈 때가 됐어? 하고 막 나가는데 푸르다라는 표현이 진짜 맞아요. 분명히 다 보여. 밝긴 밝아. 그런데 달빛이니까 태양빛이 아니라 달빛이니까 달빛이 주는 그 은은함을 푸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거 진짜 색감이 있어요. 이건 진짜 창백한 푸른빛이라고나 할까?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화자는 지금 달빛이 비치는 밤의 그 풍경을. 포도는 달빛이 스며 곱다. 포도도 있네. 포도는 달빛을 머금고 익는다. 봄 여름쯤 되겠네요. 그래서 순이 포도 넝쿨 아래 어린 잎새들이 달빛에 진짜 호젓하구나. 호젓하다라는 말은 좀 이제 조용하구나, 고요하구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딱히 뭐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달빛이 비친 뜰에서 느끼는 이런저런 감상들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밀물처럼 고요히 앉아있다. 동해바다 물처럼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의인법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고전소설의 유형까지만 하고 좀 이제 2교시 마칠게요. 좀만 더 기운 내 봅시다. 자, 한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고전소설의 유형이 타이틀입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인물이고 인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고전소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를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고전소설의 유형을 좀 파악하면 더 좋다. 세팅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쌤이 들었던 거는 가정, 가문소설, 박지원의 한문, 단편소설, 영웅소설, 영웅 군담소설, 그리고 판소리계 소설, 이렇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좀 많죠. 근데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겹치는 것도 있고, 그냥 말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전기소설이다. 전기라는 말 자체가, 이 기자가 기억해 보세요. 이 기자는, 이 기자가 기이하다예요. 기이하다. 근데 우리가 이런 기자가 있어요. 이런 기자가 있어. 이런 기자는 기록하다야. 전기문 할 때 이런 거야. 한자가 달라. 전기소설 할 때 전기는 기이한 이야기가 있는 그런 소설들이 있다. 그래서 그냥 봐봐. 가정 가문이나 이런 데에도 전기성이 있으면 다 전기소설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의 유형이라 그래가지고 이 유형이 대표적으로 있지만 이 판소리계 소설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좀 이제 다시 또 새롭게 알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 자, 그래서 전기성의 기본 개념,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도술 부리고 이런 것들, 난 보통 도술 부린다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용궁 가고 막 하늘나라 날고 이런 것들은 전기성이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생규장전, 남복사 저포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몽유록, 몽자루 소설이다. 몽유록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원생몽유록이라고. 원생몽유록은 단종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꿈에서 드러낸 거고, 이거를 몽유록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몽자류에 있는 게 조금 더, 몽유록보다 몽자류가 조금 더 많이 언급되죠. 대표작이 구운몽이잖아요. 구운몽 짝퉁이 옥루몽입니다. 구운몽의 형제작품이 옥루몽이고, 그래서 얘는 이제 몽자루에서는 환몽구조에서 현실과 꿈, 현실, 이것이 액자 구성이고, 내부 액자고 외부 액자고, 이런 것들이 이전 시간에 한번 했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꿈에서 현실에 가졌던 그 욕망을 다 이루는데, 꿈 깨고 나니까 그 욕망이 다 부질없다. 그래서 이때의 현실이 동일한 인물, 성진이라는 인물이 있지만 질적으로는 다르다. 욕망의 덩어리였다면 여기서는 욕망을 다 초탈한 그런 존재가 된다. 꿈이라는 걸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소리계 소설. 판소리계는 여기 우리가 광교고등학교 친구들은 춘향전 공부해가지고 많은 이론을 공부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판소리 사설을 바탕으로 했다. 적층문학이다. 적층성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 의했어요. 구전되다 보니까, 입으로서 입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다양한 이야기가 들어왔다. 적층, 쌓였다라는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반의 언어, 평민의 언어 사용도 이중적이고, 어느 정도 이중적이고, 어느 한 장면이 극대화되고, 장면의 극대화, 부분의 독자성, 이런 개념도 여러분이 다 알아야 되는 그런 용어들인 거죠. 차차 하겠습니다. 네, 필기하시고. 자, 기운 내라. 그 다음에 영웅 군담은 소대성전 생각해가지고 영웅의 일대기 구조로 이해하면 좋다. 해볼까요? 피가 좋아야 돼요. 고귀한 혈통. 그냥 태어나면 안 돼. 기이한 탄생. 능력이 뛰어나.
비범한 능력. 그 다음에 이제 1차 위기. 죽을 뻔하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실력을 쌓아요. 나라에 큰 위기가 있었을 때, 반란, 전쟁 있었을 때 해결하고 해피엔딩은 7단계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로 오면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후기로 오면 약간씩 변형되지만 기본적인 7단계의 얼개는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아시고요. 홍계월전과 박시전은 여성 영웅이에요. 여성의 의식의 고향. 여성.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근대적인 의식이 많이 분출된다고 볼 수 있겠죠. 가부장제 사회에서 억압됐던 여성의 의식을 작자 미상의 소설로 남아 대리만족하는 것이다. 되겠죠? 보통 무능한 지배층, 무능한 남편, 남자 이렇게 나옵니다. 충렬이 이 홍길동전은 남성 영웅이죠. 그 다음에 사신남정기로 대표되는 가정 가문 소설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 집안 내에서 갈등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것도 서로 막 이제 막 갈등하고 처와 첩에 갈등하고 그런 것들이 있죠. 쟁총이다라는 말은 싸운다. 총애야, 총애. 그러니까 사랑을 다투는 소설이다 해서 쟁총형 소설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쟁총형이다. 남편의 사랑을 두고 처와 첩이 다툰다가 쟁총형 소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모와 전처 소생과 장화홍련전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앞으로 공부하게 될 창선감회록 같은 경우도 계모와 전처 소생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애정소설, 사랑이 주가 되는 소설이에요. 여기에 운영전이 예시되어 있는데 운영과 김진사의 비극적인 사랑 아닙니까? 운영에는 궁녀고 김진사는 외간 남자야.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 비극적으로 죽잖아요. 사랑에 주된 거다. 여기에 다른 것들 들어가는 요소는 별로 없죠. 애정이 주가 되는 소설이다 되겠습니다. 채봉감 별곡은 이제 채봉이가 이제 주인공이 돼요. 또 나중에 공부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풍자는 판수르게 소설과 박지원의 한문 단편이 같이 이제 풍자인 겁니다. 풍자는 주로 전기보다는 후기가 많이 나와요. 후기 이제 사회의 모순이 이제 막 바깥으로 노출되고 그러면서 이제 평민들에 의해서 무능한 지배층, 권위의식에 쩔었던 지배층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노골적인 것이 아니라 풍자와 해악으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많이 나오더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박지원의 호질 같은 경우는 호랑이를 의인화해서 우화적인 수법으로 부독하고 무능력한 거짓과 위선에 가득 찬 양반 북곽과 그리고 독리자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양반전 호질 이렇게 있고요. 다음 우화는 이솝우화 생각하면 동물과 식물에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에 대한 얘기라는 것, 왜냐하면 그게 조금 더 흥미진진하고 직접적인 비판이 아니라 간접적인 거니까 훨씬 더 독자들에게 전해지는 폭이 더 컸죠. 그래서 서동지전은 쥐가 나옵니다. 쥐. 까치전은 까치가 나오고 장기전은 꿩이 나옵니다. 서동지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캐릭터는 계집다람쥐. 남편 다람쥐가 악독한 마음을 품거든. 아내 다람쥐가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하니까 모두 건방진 해가지고 나가버렸어. 여성상. 근대적 여성상. 장기전에 아내 까투리, 아내 꿩, 까투리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장기 까투리가 죽어가는데 나 죽거들랑 너 다른 데 씨 가지 말고 그냥 평생 수절해? 하니까 바로 다음날 다른 장기하고 결혼해서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이 되는 거고 일부 평생 수절해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조선 후기의 사회의 변화상을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항상 이제 복이라든가 작품의 이런 것들로 많이 언급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단순한 이솝우화는 좀 아니다 라는 것이고 영웅의 일대기의 구성은 지난번에 했다. 아까도 했고 해서 됐고요.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1시간 알차게 또 보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그러면
20쪽 보겠습니다. 20쪽. 아, 이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소프트웨어로 다시 설치해야 되는구나. 고전 시간입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읽으면 좋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문제 푼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내가 그냥 풀어라고 숙제한 거 보니까 어느 정도 맞고 잘 풀었어요. 보니까 틀린 친구가 많이 없어요. 문학 같은 건 봐도 비문학도 더 한 최소한 5분의 4정도 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조심할 게 뭐냐면, 내가 맞았다고 해서 정말로 완전하게 이해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문학에 접근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리셋해 보세요.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보는 거예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한다는데 뭔 상관이야?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뭐라도 뭔 상관이야.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려. 초야우생이라는 단어가 걸립니다. 하물며 천석고항을 고쳐 무엇하겠느냐. 천석고항 걸리는 겁니다.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초야우생이 뭐지? 해서 풀초 들야 어리석을 우자 선비생자인데 이거를 다 알아야 돼요. 이거 어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골에 묻혀 사는, 시골에 있는 선비이고, 이거는 우리가 화자를 말하고, 하나 더 화자의 겸손함. 겸손, 진짜로 어리석다, 멍청하다가 아니에요. 자신을 낮추는 표현인 거예요. 까지 알아두면 좋겠다. 천석고항 하면 대표적인 단어예요. 같은 말로 연하 고질 있습니다. 뭔 소리냐? 자연을 사랑해. 자연을 사랑해. 고쳐 못하겠느냐? 안 고친다는 거. 이 병을 자연을 사랑해서 병이 들 정도로 자연을 사랑하는 건데, 병이면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니까 안 고쳐. 이대로 병 걸려 죽겠다는 거야. 자연 속에서 죽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했어요. 그래놓고 전체 그림을 그려야지. 내가 자연에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하네. 어떤 놈들이 시비하네. 신경 끈다는 거야. 더더구나 나는 자연을 좋아하는데 내가 뭐하러 내가 숙소에 가냐? 뭐하러 내 신경 쓰냐? 닥쳐. 나는 자연 좋아해. 이거구나. 그래서 고전 시간의 주제에서 자연이네. 자연하면 자연 친화하지, 자연을 싫어하는 건 없어요. 그냥 자연 친화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로 정리. 일수에 대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거 볼까요?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뵈. 못 뵈니까 봐봐. 배가 뭐야 이게. 객체잖아, 객체. 객체 높이면 특수어휘잖아. 뵈다. 아니냐? 그지?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고인을 높이는 거야. 이게 중세국어 문학이니까 높임 표현 문장 안 나오지만, 중세국어에서 보면은 높였냐 안 높였냐 이거 따지는 거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고인은 옛날 사람인데 그냥 과거의 사람이 아니고 옛날에 내가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추측하고, 여기에 이제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을 집어넣으면, 요거는 우리가 선현, 성현 정도로 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얘는 이제 유가의 이거 대빵인 공자, 맹자 뭐 이런 양반들이야. 왜냐면 이 글 쓴 사람이 이황이고, 이황은 성리학의 대부니까. 고인도 날 못 봤어. 당연하지. 한참 전에 죽었으니까. 몰라. 나도 고인은 못 뵀어. 그지? 죽었으니까 그분은. 근데 고인을 원래는 못 뵈도야. 못 뵈도 여던 길이 앞에 있다. 여던 길 앞에 있다.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오리지널 해석으로는 가던 길이 앞에 있다. 가던 길.
좀 로든가. 근데 우리가 길 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인생의 길도 있고, 뭐, 진짜 방위의 길도 있고, 여러 가지 길도 있잖아? 설마 이제,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내가 가는, 어디로 가는 길, 학교로 가는 길, 그 길이겠어? 그건 아니지. 그래서 지식이 필요해. 요거는 학문 수양의 길이야. 봐. 학문 수양은 공부하는 거다. 이거 긍정일까 부정일까? 왜 그러냐면 과거 공부야. 똑같은 공부야. 공부인데 이 공부는 수양하는 거야. 이게 차이가 있다. 옛날에 성리학자들은 공부도 마음을 닦는 거라 그랬어. 수양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공부는 공부인데 출세를 위한 공부. 과거 시험 보는 출세를 위한 공부는 부정적으로 우리가 하고, 이런 공부는 긍정적 공부야. 선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거지. 그럼 이게 앞에 있다. 공부한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앞에 있는데, 해야 할 게 있는데, 아니 가고 어쩌겠느냐.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거지. 간다는 거 아니야. 공부 열심히 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학문 수양의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간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소망이 있는 거지. 정말로 가능만 하다면 공자님께 직접 사사하고 싶은 거예요. 눈앞에서 여쭤보고 싶고. 그런 걸 상상을 하는 거죠. 누구나 다 그랬겠지, 뭐. 응?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연예인이랑 같이 앞에 있는 걸 얼마나 상상하겠어, 그지? 근데, 하면요, 이 당시에 공자 맹자는 그냥 이거잖아. 얼마나 보고 싶겠어. 근데 불가능하잖아. 그치만 뭐가 있어? 그분들이 남긴 책이 있잖아. 물론 공자님은 책하고 남기지 않고 제자들이 다 남기긴 하겠지만, 춘추를 쓰긴 쓰셨구나. 어쨌든. 이분들이 남긴 그 말씀이 담겨있는 경전, 논어맹자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있다. 그거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적어도 그를 통해서라도 그분의 마음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덕을 닦고 수양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맘먹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이거라도 해야지. 마치 제명매가에서 살아서 못 만나니까 죽어서 만나려면 뭐해? 열심히 도 닦아야지. 그거랑 비슷한 심정인 거예요. 대단한 심정인 거예요, 이게. 공부를 목숨 걸고 하는 거지. 평생 동안 하는 거지. 그러니, 여기 봐.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 그러니, 당시에 몇은 길, 이게 가던 길이야. 이어지는 거야. 공부하는 거야. 몇 해를 버려두고, 버려뒀어? 아니, 이 양반이 그렇게 공부를 좋아했던 사람이 공부를 때려쳤나? 그건 아닐 거야. 절대로 자발적으로, 귀찮아. 공부 안 할 거야. 이건 아니고, 벼슬. 덕망이 있는 학자는 인근이 불러. 야, 일로 와. 좀 도와줘. 이거요. 근데 이 양반이 알아. 나는 공부 체질이고 정치가 체질이 아니는 거 알아가지고 거듭 사양을 하는데 한두 번 사양하면 그럴 수 있어. 인근이도 그걸 알아. 성향을 알아. 그래가지고 3번, 4번 하잖아? 그러면 가야 돼. 너무 거절하면 그건 불충이야. 그러면 이거 죽어. 그러니까 마지못해 갔지. 고생 개고생해서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공부도 못했지. 벼슬 하느라.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왔느냐. 벼슬 때려치고 시골로 내려왔어. 이 갇힌 새가 해방된 거야. 이제 돌아오니 년대 다른데 마음을 나로리. 딴 데 마음 안 줄 거야. 이 년대가 바로 벼슬이겠지. 이거는 배경지식 없이는 도저히 해석 못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해하고 암기할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여든 길이 학문 수양이면 버려두고 년디가 바로 벼슬이다. 이거는 대조가 되는 거야. 속세니까 벼슬은 속세니까 이거니까 10곡. 그 다음에 이제 11곡이잖아. 11곡. 이거는 이제 파란색으로 보면은 이거는 특히 주의해야 돼. 주제 찾기에서. 주제를 찾기 위해서 이건 특히 주의해야 돼. 인식을 해더니 조심하자. 어떻게 조심하냐? 청사는 어찌하여, 유수는 어찌하여, 만고상청? 응? 딱 보니까 자연친화 아닌가? 친화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하는 거지. 나쁘지 않아. 좋아. 근데 이게 아니야.
아니야. 자연친화 아니야. 자연친화 아니야. 청산. 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너 참 만고 오랜 세월 동안 푸르고 물은 어찌하여 멈추지 않느냐. 주야 늘 흐르느냐. 그치 아니냐. 멈추지 아니하느냐. 계속 흐르냐. 우리도 그치지 마라. 멈추지 마라. 얘네처럼 만고상청하리라. 늘 푸를 거야. 자연 닮아서 늘 푸를 거야. 푸른 마음을 가질 거야. 라면 자연을 본받아서 자연 친화로 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요거는 얘네처럼 우리도 변함없이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변함없는 학문 수양의 의지를 변함이 없는 자연물로 설명하는 거지. 이건 그래서 암기. 이거 나오면 항상 낚는 선택지가 자연친화 어쩌고저쩌고 자연을 본받아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아니다. 공부 열심히 하자. 이거다. 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배경 지식으로 도산 12곡에 대해서 이해하자면 도산 12곡은 12곡이잖아. 해서 전 6곡 앞에 있는 6개 전 6곡과 뒤에 있는 6개 6곡의 내용이 좀 달라. 전 6곡은 자연에 대한 긍정이고 요거는 학문 수양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11곡이잖아. 그래서 이제 도산 12곡이 나오면 보통 연시조라서 제목이 있기 때문에 타이틀이 줘. 그러면 이게 전 6곡인가 후 6곡인가부터 보는 게 좋아. 그럼 아 자연친화구나. 아 공부 열심히 하자는 거나 그렇게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게 서리법은 뭐 당연히 나오고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여기 이거는 고의를 못 빼도 여덟길 앞에 있거든 해서 이런 것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연세법으로 많이 언급되지. 연세법으로. 여기도 있어. 이제야 돌아오나니. 이것도 연세법이지. 연세법은 좀 도산 12곡에서 많이 나오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설명이 좀 길었죠? 이렇게 시험 시간에 이렇게 문제 풀면 망합니다. 그죠? 근데 알고 있으면 이렇게 안 하죠. 그냥 쑥 지나가는 거죠. 그냥 뭐 웬만한 정도면 안 보고 풀죠. 그냥 안 읽고 푸는 겁니다. 이거는 뭐 아니까 다 아니까 그 정도까지 여러분이 이게 기본 작품이라 그래요. 2학년이면은 기본으로 알아야 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최소한의 설명만 했어요. 너무 자세하게는 안 했고 그 다음에 요거 도산 12곡 발문이에요. 도산 12곡 발문. 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발, 끄트머리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후기. 도산 12곡 후기예요. 뭐랄까, 머리말이 아니고. 그래서 후기는 이것도 이제 배경 지식인데 알 게 있어요.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도산 12곡을 쓴 이유, 창작의 동기, 그리고 창작의 방법.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창작의 동기는 시조를 통해서 맑은 마음과 학문 수양을 강조하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가 동기예요. 조금만 더 이건 이제 여름에 암기할 사항이 되는 것이고, 부연 설명하자면, 이 학자야, 교수님이야. 쉽게 말하면 교수님이야. 교수님이 이제 딱 보니까, 교수님이 요새 그 K-팝을 들어보니까 내용이 너무, 현란하고 너무 음란해. 여기 보면, 음란하다. 음란해가지고, 사대부들이 말이야. 애들이 말이야. 공부하는 순수한 학생들이 이 노래 들었다가는, 망칠 것 같아. 타락할 것 같아. 안 되겠다. 내가 나서서 도덕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노래 다 닥쳐! 이것만 들어! 이거 들어! 그래야지 마음도 맑아지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어! 라는 꼰대질을 한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고. 읽어보면 그런 얘기 아니?
그래서 여기 어휘 보면은 친합하다라는 말은 좀 불편하다. 또 불공, 공손하지 않다. 그리고 온유 돈후가 이 내용이야. 맑은 마음 학문 수양하는 태도가 온유 돈후한 태도가 바로 이 이황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의 노래는 온유 돈후하지 않아가지고 안 되겠어. 애들을 다 타락시킬 것 같아. 구해야 되겠어. 해가지고 이 노래 들어라 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창작의 방법에서 이 양반은 한문의 대가야. 그러니까 뭐 한문 실력이 어마무시하지.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대부들의 창작은 보통 한시야. 이런 사람들은 한시를 보통 많이 쓰는데 한시로 쓰면 이게 널리 퍼지지를 못해요. 무식한 것들은 한문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더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노래로 만들어 퍼뜨리려면 아무래도 우리말로 쓰는 게 조금 더 괜찮겠다 해가지고 우리말, 여기 시속의 말이 바로 우리말로 엮었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한자가 많죠? 그렇지만 한시 오리지널 완전 한문으로 안 쓰고 우리말도 많이 있잖아, 시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가 더 널리 퍼뜨리게 하기 위해서 한문을 모르는 어린애들도 그냥 노랫말은 뜻도 모르고 막 하다 부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옛날에 시조는 다 노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어요. 청산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마라 이런 식으로 노래했다니까 옛날에는 다. 지금은 없는 뭐랄까 이제 낭송이지만 옛날에 다 노래였다. 그런 거예요. 시조창, 가곡창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예요. 더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비슷한 동기에 의한 것이 훈민가, 농가 원령가예요. 훈민가는 정철, 농가 원령가는 정약용 선생의 둘째 아들 정학유. 훈민가는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야. 그러니까 강원도 관찰사 목민관인 정철이 아래 것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제 효과적으로 인간다운 품성을 기를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주특기 시조를 쓴 거야. 그냥 법령 포고문 하면 한자 모르니까 무식한 것들이니까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거지. 해가지고 훈민가 보면은 뭐 충효, 뭐 우정, 우회 이런 것도 엄청 많잖아. 농가 원령가도 마찬가지예요. 무식한 농민들이 농사 짓는 기술이니 뭐 세시풍속이 잘 모르니까 가사로 만들어서 노래를 불렀다니까. 이런 것들이 목적 문학이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그런 얘기가 부산 12곡 발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다 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상춘곡. 고전시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모르는 어휘가 있을 것이고 모르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모르는 어휘가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 해설편에 웬만큼 설명되어 있는데 쌤이 이제 아는 거대로 후딱 한번 훑어볼게요.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 필기 안 할게요. 홍진에 묻힌 분내 인해생이 어떠한고 속세에 있는 사람들아 해서 이해해보세요. 녹화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해봐도 돼. 속세에 있는 사람들아 해서 말을 건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소리죠. 내 생이 어떻습니까? 나 어때? 그러니까 얘는 속세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자연에 있는 거지. 공간이 세팅되는 거야. 나 자연에 있는데 상춘곡이야. 자연을 봄을 감상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신적으로 우위에 있고 아래 것들은 속세에 있는 것들한테 야, 나 어때 보여? 부럽지? 이런 게 깔려있다. 그래서 어떠한 거라는 거에서 물어보는데 자부심이 깔려있다. 화자의 태도, 자부심, 있는 곳, 자연. 속세인 사람들한테 나 어때? 옛사람 풍류에 미칠 것 같아? 못 미칠 것 같아? 옛사람, 이것도 고인이야, 고인. 근데 아까 도산시국의 고인은 유교의 대부고, 요 고인은, 요 옛사람은 자연친화의 대부. 예를 들면 소부나 허유 같은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랑 나랑 거의 삐까하지 않냐? 자연친화급 대부 아니야? 천지간, 이 부분의 해석이 조금 그렇다. 천지간 세상에 남자, 하필이면 남자야, 여자는 아니고. 남자가 나처럼, 날만 하니, 나처럼 세상 버리고 자연에 와서 즐길 수 있는데, 많은데,
니들은 안 오고 나만 혼자 있어가지고 니들은 직한 즐거움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해석에 살을 좀 붙여야지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니들은 몰라. 나처럼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속에 뭐가 좋다고 안 와가지고 이런 즐거움을 니네는 모르냐? 요거 자부심. 수간목 초가집입니다. 이런 기와집이 아니에요. 조만한 집을 시냇물 앞에 두고 소나무 대나무 울창한 속에 풍월의 주인이 됐어요. 자연친화 물화일체에 되었구나. 겨울 지난 세 번 돌아온 요게 조심할 게 뭐냐면 계절의 변화냐? 아니다. 계절의 변화가 되려면 듣고 있니? 계절의 변화가 되려면 겨울을 아이고 추워 봄이 왔네 이렇게 변화가 돼야 돼. 응? 겨울의 내용이 좀 나와야 돼요. 응? 근데 지금 이 말은 뭐냐면 겨울 끝났고 이제 봄이야 이런 거라서 계절의 변화라고 보지 않습니다. 응? 봄이 왔네. 꽃이 핍니다. 도화, 행화가 핍니다. 꽃이 피고 석양 속에 피어있다. 이 부분에서 옛날에 출제가 됐었어. 봐봐. 그냥 딱 보면은 꽃이 피었네. 석양 속에 피어있어. 그래, 꽃이 폈다는 거구나. 라고 나왔다.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 석양이니까 해가 지는 거잖아. 해가 지는 거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화자는 석양 해가 지는 걸 통해서 봄을 좀 안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 아니지. 그럼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는 거야. 배경을 봐야지. 꽃이 폈는데 무슨 색깔이야? 분홍색이잖아. 석양 속에 해가 노을빛도 분홍빛 나잖아. 그럼 배경을 쫙 깔아주고 꽃이 있으니까 조명빨을 받는 거야. 꽃이 더 아름다운 배경이 되는 거지. 여기에 무슨 부정적인 상황에다 깜깜하니까 그거 아니다. 벚꽃 구경 갈 때 지금 올해는 못 갔지만 야간에 가면은 조명빨 장난 아니잖아. 그럼 더 멋있잖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시의 맥락에 맞는 해석이다. 그게 하나의 포인트야. 여기서는 요거 그 다음에 피어있고 나와라. 어디냐? 녹양방초. 이게 뭐 버드나무하고 풀인데 그냥 풀이야. 새우 중에 푸르다. 이 새우가 비야. 빗속에 푸르다는 말은 새우는 가느다란 비라서 폭우가 아니야. 봄에는 폭우가 아니지. 만물을 수생시키는 그런 적당한 비. 관동별곡의 3.1우 같은 그런 비지. 3일 동안 내는 촉촉한 비야. 푸르다. 생동감이 있지. 봄이 왔어. 생동감이 있어. 푸르다니까 뭐 시각 장난 아니야. 감각적이지. 그 부분이 이 구절은 거의 뭐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이야. 너무 아름다우니까 조물주가 말이요. 이 세상을 만들 때 여기만큼은 특별히 더 신경 써가지고 조각칼로 다른 데는 대충 할 거 여기는 록 하고 나좀 대충 칠할 거 여기는 록 하고 그랬구나. 참 모든 사물마다 모든 꽃, 나무, 돌 이런 것들을 정말로 바쁘게 돌아다녔구나. 헌사하다라는 말은 야단스럽게 돌아다니다 이런 소리야. 관동별곡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본받은 거야. 관동별곡에서 새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교태다라는 아양 떤다. 아우 흥겹구나. 기분 좋은 뽀롱뽀롱뽀롱 이렇게 이런 소리가 되겠죠. 물화일체야. 얘랑 나랑 하나야. 그러니까 얘가 즐거우니까 나도 즐거워. 다를 쏘냐. 이 부분 해석. 얘랑 나랑 하나니까 얘가 즐거우니까 나도 흥겹다. 이 소리입니다. 완전 물화일체 감정이입 객관적 상관물도 되는 거지. 그렇지? 12에 걸어보고 출입문 나갑니다. 정자에 앉아보니 공간의 이동이 나와요. 올라가는 거야. 구경하는 거야. 봄이 돼가지고 얼마나 바뀌었나 구경하는 거죠. 한중진미. 이 미가 맛볼 미자인데 음식 먹는 거 아니고 한가로운 가운데 참된 즐거움이다. 자연을 즐기는 겁니다. 알 사람이 혼자야. 혼자라 그래서 외로움은 아니다. 외로움은 아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누가 있으니까 이웃들아. 그러니까 주변이 이웃들인 거예요. 여기서 조금 이제 그래. 이웃들아 산수구경 가자 해서 권유. 보통 이거는 나 지금 혼자 있어. 산에 나 혼자 있어. 아무도 없어. 근데 너무 즐거우니까 이제 바람인 거야. 너무 아까운데 같이 보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되는 거지. 그래서 가자. 답청은 오늘 하고. 이거는 세시풍속이야. 풀밟기. 봄에 하는 거야. 욕기도 이제 씻는 거야. 몸 씻는 거 봄에 하는 거야. 내일 하자.
아침에 나물 캐고 저녁 때 낚시하자 해서 안주 마련하고 술 한잔 하자. 술 한잔 하자. 근데 그냥 안 먹고 꽃을 꺾어가지고 수 놓고 먹어라. 세면서 먹는 거야. 요거를 이제 멋들어진 풍류라고 해. 그냥 안 먹어. 그냥 꽃감 안 먹고 한 잔 마시고 꺾어가지고 옮겨놓고 그러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불어. 이 부분은 이제 멋들어진 표현이거든. 바람이 불어. 봄바람이 불어. 물을 건너와. 시원하겠지. 근데 이 구절 청양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가 뭐지? 이런 거지. 도화행화가 꽃나무잖아. 밑에 자리를 마련한 거야. 술 한잔 하는 거지. 바람이 불어. 이파리 떨어질 거 아니야. 떨어지면 그게 어디로 가겠어? 몇 개는 흙산에 떨어질 것이고 몇 개는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그것이 향기가 쭈르르 떨어지는 것이고 그게 내 옷에 쭈르르 떨어지는 것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지. 맑은 향기는 잔에 떨어지고 떨어지는 붉은 것, 낙홍, 떨어지는 붉은 것은 옷에 떨어진다.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거야. 그림이 그려져? 꽃빛 맞아가지고 술 한잔 해봐. 술이 술술 넘어가겠지. 마셔보질 못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르지. 그러니까 너무 마시면 술동이가 빌 거 아니야. 술동이가 비었으면 말만 해. 내가 애 시켜가지고 술을 할 테니까. 여기서 이제 뭐 어른은 막대 찍고 아이는 술을 메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노동 착취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스갯소리야. 술 먹었어. 술 깨야 될 거 아니야. 맥락이야. 미음 완보 시조를 읊조리면서 따리 갓다리 하는 거지. 술 깰라고. 그냥 술 깰라니까 세수 한번 해야지. 시냇가에 앉아서 물 딱 세서 물 보니까 너무 맑아. 감탄하고 있어. 근데 거기에 복숭아 꽃잎이 쭈르르 떠내려오네. 복숭아 꽃잎은 무릉과 연계지어서 무릉도원 이상향. 그 시냇물가 저 어딘가에서 쭈르르 떨어 내려온 거 보니까 이 물을 따라가면 무릉도원이 있겠지. 내가 이 사람 다 알아.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이구나 라고 이제 착각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송간새를 소나무숲 사이에 작은 길로 두겨나는 진달래꽃을 막 부여잡고 막 잡고 봉도 산꼭대기에 급히 올라가서 구름 속에 앉아보니 구름 속에 앉아본다는 얘기는 이런 거야. 높은 봉우려 가지고 구름 낮게 쫙 깔린 거야. 그러면 이거는 신선의 경지급인 거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천천만락 아랫동네가 속세가 다 보여. 곳곳에 막 깔려 있다는 소리야. 연하일휘 안개 노을빛이거든. 안개 노을빛이니까 해가 지금 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노을빛이 쫙 펼쳐지고 있잖아. 구름도 있고 얼마나 그게 멋있겠냐. 이 금수가 비스트 아니야. 비단 금자 수놓을 숫자야. 삼천리 금수강산의 그 금수야. 편과 같아. 직유법 있어. 검은 들이 봄빛이 참 많아. 검은 들은 겨울을 의미해. 왜 겨울이냐? 푸른 게 없잖아. 시커먼 흙만 있잖아. 그러니까 검은 거요. 봄이 확실히 왔구나. 그 다음에 공명도 날 꺼리고 싫어하고 부기도 날 싫어하니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 뭐 대꾸도 있고 대조도 있고 뭐 이제 주객 전도도 있고 막 그래. 공명은 내가 싫어하는 거야. 내가 얘를 싫어하고 내가 얘를 싫어해야 되는데 쥐네가 나를 싫어하는데 왜 거꾸로 표현했을까? 참신해 보이려고 강조하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세속 아까 나왔던 홍진도 마찬가지고. 청풍명월 자연 외에 어떤 벗 하면은 의인법 되는 거야. 있냐? 없다는 거지. 자연만이 내 친구야. 이건 내 친구들이 아니야. 단표누왕도 고사야. 일단사 일표음이라 그래가지고 공제시대 안현에 가난하지만 청빈한 삶을 살았던 거야. 비록 가난하지만 나 괜찮아? 헛된 생각 안 해. 헛된 생각이야. 가난하면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 돈도 벌고 싶고 막 사기도 치고 싶고 막 그러고 싶잖아. 그런 속세에 대한 욕망인 거예요.를 안 한다. 힘들어도 그냥 분수에 맞게 산다 라는 거거든. 그래서 홍진, 공명, 부기, 흩트네음이 속세 4개. 그래서 밑줄 그어놓고 아닌 거 골라라. 많이 봤었던 문제 유형이지. 이렇게 100년이면 정말로 100years가 아니고 남은 생애 동안 이렇게 행락, 단일행 즐거울 낙자 이렇게 즐겁게 놀면 이만하면 괜찮지 않아? 이만한들 어찌 하래? 이만하면 괜찮지 않아? 라는 마지막까지 자부심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지금 말로 했잖아.
한 10분 걸렸나? 이건 이제 기본 작품이라 시험에 나오면 땡큐하고 안 읽고 푸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있다면 하고 한번 해보니까 그래도 감이 좀 생겼지? 이 정도 마음속으로 해석할 줄 알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1번 같은 문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내신에서 기본으로 세팅되는 겁니다. 비교하는 거. 정신줄을 잘 차려야 돼요. 가에서 초야 우셈은 다의 홍진의 부진분내와 유사하다. 요거 세 개를 다 봐야 돼요. 초야 우생이 뭐지? 모르면 이건 그냥 나가리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시골에 묻혀있는 어리석은 자신이고, 홍진에 묻힌 분내는 속세에 있는 사람이니까 유사하지 않습니다. 1번은 안 돼. 2번, 가에서 고인이 여던 길은 공부하는 겁니다. 옛사람의 풍류? 이거는 자연이잖아요. 유사하지 않습니다. 풍류는 공부하는 거 아니야. 노는 거야. 풍류는 술 먹고 노는 거야. 아름다운 경치에서. 3번, 가에서 화자가 마음에 두지 않겠다는 연디는 벼슬이에요. 이거는 속세입니다. 부정적인 겁니다. 다의 흩어냄과 유사하다. 그렇습니다. 흩어냄, 속세인 거니까 3번 정답. 4번, 만고상청 이면적 의미. 요거 자연 그대로가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할 거야. 학문수양의 의지이지요. 풍월주의는 자연이죠. 유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해석이 정확하지 않으면 엄청 고민했을 문제가 됐을 것입니다. 5번, 가에서 화자가 몇 회를 벌였던 당시 너던 길은 공부하는 겁니다. 단표누왕과 유사하다. 아니요. 단표누왕은 가난하면서도 청빈한 삶을 사는 거죠. 공부랑은 거리가 멉니다. 네. 이렇게 그냥 만약에 여러분 문제 풀었다면 그냥 딱 보고 몇 개 했겠죠? 동그라미 쳤겠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왜 그런지 적어도 해설했는 내용 정도 참고해서 이게 유사하지 않아? 왜 그렇지? 이러니까 해서 다시 한번 작품을 가가지고 내가 이 부분을 놓쳤네. 이건 알아야 되겠나. 이렇게 거꾸로 피드백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꼭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잘 봤으면 좋겠다. 특히 2번 같은 거 보시면 진짜 이거는 여러분 2번 보시면 참 2번 같이 되게 좋은 스타일의 문제 유형이에요. 내신은 이런 거 나오면은 거의 80~90% 다 틀린다. 웬만큼 실력 있는 애들도 이렇게 좀 기억 니은 되게 많고, 여기 보세요. 마지막 행의 형식이 시조의 종장과 유사하다. 이거는 개념이 그래요. 정격가사. 개념이 정격가사를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이거거든요. 그러면 정격가사라는 것은 가사의 마지막 행의 형식은 3, 5, 4, 3, 3, 5, 4, 4 뭐 이런 거예요. 시조의 종장과 유사하다. 시조의 종장은 3, 5, 4, 3인 거 알잖아요. 유사하냐? 유사합니다. 이거 개념. 맞고. 넓은 공간에서 좁은 공간으로 이동하냐? 공간의 이동이 시상전개 방식인 거 알아? 알아. 어떤 공간이야? 그 공간의 넓이는 어때? 보니까 맨 처음에 시냇가 수강목 그 시냇 벽계수 앞에는 산속이니까 넓겠어요? 보는 게 뭐 나무 숲이고 없지. 근데 끝에는 봉도 산꼭대기잖아. 봉도니까 어때요? 저 멀리 다 보고 있잖아. 이거를 조심해야 하세요. 똑같은 산이야. 산이기 때문에 자신이 처해 있는 면적만으로는 좁아. 좁아. 근데 높은 데 가서 얘가 보는 게 뭔가 생각해 봐. 멀리 보고 있잖아. 그래서 봉두가 넓은 공간인 거예요. 여기는 거꾸로야. 감정이입했냐? 대상과 이런 단어 놓친다. 감정이입에 꽂혀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새가 있잖아. 새. 우리 소리 교태로다. 이거만 보는 거야. 내가 지금 말했지? 교묘하게 섞는다고 한 단어 중간에 바꾼다고. 우리 인간의 인지는 처음과 끝을 주목해서 본다고. 가운데는 놓치기 쉽다고. 상반된 게 아니지.
감정이입인데 어떻게 상반돼?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말이 안 되지? 내 감정을 이입했는데 나랑 반대되는 감정을 이입해? 뭐 중간에 바뀌어? 불가능하다. 이걸 알면은 상반되게 될 수가 없다. 틀렸고. 주기전도 공명, 상충곡의 대표적인 표현 기법이라니까. 주기전도는 태도, 효과도 드러냈다. 속세 싫어! 자연초화에 효과도 드러내고 있지. 더군다나 왜 바꿔? 참신하게 보이려고 했다고 했잖아. 그치? 맞지? 도치, 연세, 설이 이런 거 환장하는 거야. 설이는 알겠어.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연세는 그건데? 그거 고인도 날 못 보고 그건데? 가사에서 이런 거 없다. 가사는 이 연세법이 잘 없다. 도치도 가사는 길어가지고 잘 없어. 시조나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실제로 없고 도치 바꾸고 연세 꼴이 이런 게 없어. 이런 거 나오잖아? 미친다 진짜. 실력 있는 애들도 단언컨대 없다라고 말 못해가지고 한 번쯤 훑어본다. 그 시간, 그 불안함, 다른 거를 알아야 한다는 그 불안함에 이것 좀 미시졌다 갔다고 해. 근데 이게 뭔지 모르고 이게 뭔지 헷갈리잖아? 다 틀려. 멘붕이 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해설하잖아? 그러면 선생님 제가 그때는 헷갈려가지고 안 보였어요. 시야가 너무 좁았어요. 이런 애들이 거의 10이면 9이야. 웬만한 실력이 있는 애들도 그렇다?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풍경, 조물, 솜, 예찬하고 이거는 이제 해석하면 되는 거라 그닥 수월하지. 이거잖아. 그랬을 때 이제 동그라미 치고 확실히 아닌 거 제끼고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서도 판단이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있는 거거든. 그런 것도 해도 돼. 센스야 그런 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좀 지저분해가지고 시간도 없어가지고 말 못하겠는데 일단 보면 그래. 이런 것들을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고 의식하고 생각을 해야 실전에서도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습관은 잘 안 바뀌어. 비읍 맞다 쳐. 그러면 비읍이잖아. 얼마나 땡큐야. 2개만 보면 되네? 근데 기억하고 리얼이 있어. 하나만 제끼면 되네? 근데, 보니까, 아까 뭐였어? 내가 보니까, 디귿을 내가 제꼈다고 쳐봐. 디귿 상반된 거 제꼈다고 쳐봐. 답은 뭐야? 2번. 다 안 봐도 되는 거잖아. 기억 판단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어떠냐? 이렇게 푸는 것도 시험 상황에서는 방법이다. 숙제할 때 이렇게 풀었다고 나중에 체크 안 하고 맞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잉? 정상을 밟아봐야 돼, 우리는. 그지? 이렇게도 하는 거다. 그러면, 이걸 연습을 시켜. 연습도 많이 하거든. 근데 안 돼. 시험 상황의 압박감 때문에 그걸 몰라. 끝나고 나서, 야, 너 확실하게 알지? 그럼 이 2개잖아. 다른 거 비입 없잖아. 야, 이건 확실하게 아닌 거잖아. 다음 기말 시험에 또 그런다? 이게 평소에 연습할 때 의식을 해야 돼. 이런 스타일의 유형은. 알았지? 꼭 좀 부탁한다. 꼭 좀. 그래요. 그랬고, 잠깐, 이게, 3번에서는 기억에 봐봐. 어휘. 고전에 있는 그런 어휘들. 치사한 후에, 이거. 치사하다. 치사한 자식. 우리 알고 있는 치사는 그거야. 이거 아는 사람 있어? 문맥을 때려 맞출 수는 있을 거야. 뭐지? 모르겠는데. 알 수가 없는데. 모르면 고민스럽지.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 풀다가 동그라미 치고 물음표 접어놓고, 어떻게든 풀어내고, 끝나고 나서 공책에다 정리하면, 찢어가지고 붙이면 좋지. 치사하다. 벼슬을 물러나다야. 벼슬 물러나고 자연의 주인이 되었잖아. 이게, 이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맞는데, 요게 이제 걸리네? 탁 걸리네? 한자니까? 이게 딱 걸려가지고, 기억에 대한 판단을 못하는 거야. 진짜 환장하는 거야. 맞는데? 이게 뭐지? 진짜. 그래. 맞아. 벼슬을 물러났으니까. 그러니까 속세 싫어하고 자연에 왔지. 이런 것들. 니은, 이건 뭐 그냥 나오고, 디귿 보면은 사계절의 아름다움이다. 계절. 이 도산12곡에 계절이 있냐. 다구나. 상충곡. 봄이야, 봄.
여름 없잖아. 가을 없잖아. 딱 봐도 이 사계절에 딱 걸리는 거지. 이런 거 딱 걸리는 거야. 리얼 한자 사용을 자제하고 우리말의 묘미를 살렸다. 이거 한자어랑 우리말에 딱 보는 거지. 쓱 봐봐. 우리말도 있고 한자어도 있네. 판단이 애매한데? 그럴 때 우리가 비교의 근거가 되는 게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라는 게 있어. 요게 이제 우리말을 참 잘 살렸다. 한자 거의 없고. 황진이의 시조 이런 것도 있잖아. 그 정도 급은 돼야 한자 사용 안 하고 우리말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거의 뭐 한행에 하나 나올까 말까야. 이거 보면은 이제 뭐 대부분 거의고 한 연에 5줄이거든? 한자가 2개인가 3개 나올까 말까야. 거의 두세 줄에 하나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한 줄에 2-3개야. 이거는 우리말 사용했다고 할 수가 없어. 많이 사용했다고 할 수가 없어. 한자 사용을 자제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 이 정도 상춘곡 정도 레벨이면은. 더구나 상춘곡은 문화사적으로 이것만 설명할게. 상춘곡은 가사라는 갈래의 1번 작품이야. 1번이야, 1번. 초기야, 극초기야. 초기가 한자가 많고 끝으로 가야 우리말 사용이 많은 게 문학사의 흐름이잖아. 사설시도 우리말이 많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초기에 비해 후기가 우리말이 많지 초기에 우리말이 많다? 이거는 아니야. 뭐 그런 지식으로도 한자어도 있고 우리말도 있는데 뭐요 이거 환장하겠네 했을 때 이 정도는 한자어 사용을 자제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란다. 그래서 2개 고르는 거잖아. 답 나왔잖아. 그러니까 미음, 비유적인 표현, 감각적인 표현. 감각적인 표현 하나만 알면 되지. 시각만 있어도 감각적인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개 찾을 필요가 없어. 시각은 단언컨대 시각은 없는 시는 없어. 과거 그 시조든 가사든 뭐든 현대든 고전 시조든 시각적 이미지가 없는 시는 없다. 단언컨대. 진짜요? 있으면 얘기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4번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해결하시고 그래서 이제 고전 시각까지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쌤이 좀 더 부지런을 떨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충 작품 설명에 대한 것들 문제 풀 때 안목 정도 길러주는 거는 간단하게 꼭 미리 수요일 이전까지 꼭 올려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쌤이 그 전자칠판 강의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찍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차이가 있더라고. 전자칠판 강의는 목소리가 너무 작아. 이게 앉아서 하니까 죽더라고 목소리가. 힘있게 못해. 필기는 많이 하는데.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괜찮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꼭 좀 쌤이 부지런 떨 때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쌤이 저거 강의 올려준 것만큼은 꼭 들어서 필기하시고 나머지 숙제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여기 공책 마련해라. 숙제할 때 틀린 거, 헷갈리는 것만큼 오답 체크를 철저하게 좀 하시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다다음 주에 내신 대비하니까 재학습 평가 문제 사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모의고사, 자체 모의고사 하니까 여러분들 꼭 일정 정한 사람 바뀌거나 새로 정했으면 얘기해 주시고, 와서 똑같이 80분 동안 보고 오답, OMR 카드 하고 똑같이 진행할 거니까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